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주재 교수님 연구실의 박준호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고요. 오늘 제가 세미나에서 공유드릴 논문은 USAD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Multivariate 타임 시리즈로 작년 KDD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이제 그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에서 이제 어노멀을 이제 디텍션하는 논문입니다. 일단 먼저 타임 시리즈 어노멀 디텍션에 대해서 예시와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노멀 컨디션에서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 이제 어노멀 비헤이비어를 찾는 게 이제 타임 시리즈 어노멀 디텍션의 목적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스왓 데이터 셋이라는 게 이제 타임 시리즈 어노멀 디텍션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스탠다드한 데이터 셋인데 이 스왓이라는 거는 이제 그 워터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정수 처리 시설에서 이제 정수 처리 시설이 이제 뭐 다음과 같이 있으면 이제 이 시스템이 돌아갈 때 각각의 이제 센서들이 그 정화 시스템이 이제 잘 돌아가는지 측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여러 센서들, 여기서 보이시면 이 센서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값들을 기록을 하게 되고, 이게 정상일 때의 그 이제 패턴 같은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제 플롯이 이 데이터셋에서는 이 정화 시설에 이제 어떤 외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영향을 받는 거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만든 건데요. 이 X축이 이제 타임이고, 여기서 이제 Y축이 이제 어택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가 이제 0과 1로 표현이 될 때, 이때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었고, 이때 이 시점 이후로부터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이제 센서들에서 이제 옵저베이션들이 이제 공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상태들이 이제 여러 센서들의 관측치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게 타임 시리즈 어노멀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타임 시리즈 어노멀 디텍션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오토인코더 베이스드의 어노멀 디텍션이고요. 오토인코더 베이스 어노멀 디텍션은 일단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인코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레이턴트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턴트의 입력을 받아서 이제 디코더가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코더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게 차원이 레이턴트로 축소가 됐다가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레이턴트를 가지고 복원하는 거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때 스왓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노멀 오퍼레이션들, 그러니까 노멀 상태에서의 관측치들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어노멀 타임 시리즈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노멀에 피팅이 된 오토인코더이기 때문에 이제 어노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리컨스트럭션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하겠다. 이런 가정을 가진 모델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 하나의 센서가 있고 이제 노멀일 때와 이제 어노멀일 때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이 옵저베이션이 같은 주기에서 항상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토인코더는 이제 노멀인 상태의 관측치들을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면은,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인풋을 잘 복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스코어도 낮게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노말 상태에서의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노말의 경우에서는 이때 이제 어떤 그 값의 이제 상승과 이제 하락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값의 상승과 하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는 노멀 상태에서 그 앞부분에 이제 그 값의 상승과 하락을 이제 학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노멀 상태에서는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이 이제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때 어노멀리 스코어 또한 이제 높아져서 어노멀리 스코어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돼서 이제 디텍션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ICMA 16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 A 베이스드의 어노멀리 디텍션 단점이 있는데요. 그 보통 어노멀리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노멀 상태와 이제 차이가 심한 경우 아까처럼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경향성이 있는데 이게 아예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찾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어노멀 상태에서는 이 사인 그래프 경향은 유지하되 뭐 작은 이런 패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값의 변화보다 되게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별로 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노말이 이제 어노말인데 노말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A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잘 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차이의 어노말도 찾으려는 시도를 이제 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겐 베이스드 어노멀 디텍션 모델이 이제 매드겐이라고 19년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이 매드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제너레이터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를 하고 이때 인풋은 어떤 노이즈 그러니까 랜덤 노이즈로부터 그 실제 이제 노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그 노이즈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노멀과 유사한 타임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거 제너레이터가 수행을 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리얼 샘플하고 이제 페이크 샘플을 구분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페이크 타임 시리즈를 이제 그러니까 리얼과 페이크를 이제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제너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 타임 시리즈를 이제 이제 생성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이 학습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어노멀 디텍션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로스를 이용해서 어노멀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테스트 타임 시리즈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거를 레이턴트 이제 노이즈와 이제 매핑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제너레이터에 임의의 Z를 이제 넣었을 때 타임 시리즈 이제 시퀀스가 나오게 될 때 이때 임의의 Z로부터 생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기대하던 이 타임 시리즈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시퀀스와 이제 생성이 된 시퀀스 사이에 이제 어떤 에러를 구하게 되고요. 이 에러를 이용해서 이 Z의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 Z가 이제 이 타임 ST와 이제 매핑이 되는 Z를 얻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Z가 들어가서 나오는 얘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로 쓰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그 얘가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걸로 이제 로서로 사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에서는 이제 작은 차이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만 가지고 구하니까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걔네에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너가 추가가 돼서 작은 차이도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겐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학습이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에서는 그 A의 단점과 이제 걔네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쓰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으로는 보통 어노멀리 디텍션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관측치에서 뭐 피크 값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관측치가 있는데 그때 갑자기 평소와는 다른 이제 값의 수치가 나왔을 때 이거를 스레시홀드로 그냥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딥러닝 베이스가 필요하냐에 대한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존에 이제 이런 스레시홀드를 정하려면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이제 관측치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면서 정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쓰는 장비들이나 뭐 그런 그 관측 센서나 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스케일러블 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방법 중에서 A 베이스들은 이제 RNN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보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어플리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RNN 같은 걸 쓰게 되면 이제 컴퓨테이셔널이 이제 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로우 에너지 컨슈밍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 원메디션에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랑 에너지 이피션시, 로버스트를 고려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동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E와 이제 겐 베이스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제 USAD라는 오토인코더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학습은 겐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피리컬 스터디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오렌지라는 회사에서 난 논문인데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에서 수행을 했을 때 결과가 괜찮았다는 뭐 그런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이제 이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의 이제 프로블럼을 좀 잘 포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 관측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유니베리어트 혹은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가 되게 되고요. 이거는 어떤 트레저토리 T로 표현이 되는데 이 T는 그 시작 타임부터 어떤 T까지의 랭스를 가진 이제 트레저토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X는 관측치로서 멀티베리어트 같은 경우는 n이 이제 1보다 큰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언슈퍼이드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 트레젝토리 시간을 초과하는 XT 관측치에 대해서 이게 어노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이제 태스크이고, 이때 이 T라는 트레젝토리는 오직 노멀인 관측치만 포함하기를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얼마나 어노멀인지에 대한 거를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때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기준치가 높게 되면은 이제 그 옵저베이션을 어노멀이라고 이제 어노멀 레이블을 할당하게 됩니다. 보통 이게 이제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이제 타임 정보를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너무 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힘든 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윈도우로 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윈도우는 이제 정해진 윈도우 사이즈만큼 옵저베이션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타임 시리즈 트레젝토리가 이제 윈도우 트레젝토리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때 윈도우 트레젝토리 이 하나의 윈도우가 이제 어느 말인지 아닌지 레이블을 이제 할당을 받게 되고요. 그때 이제 레이블이 1이면 어느 말,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USL의 메서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두 개의 오토 인코더가 존재를 하고요. 이때 인코더는 두 개가 같은 인코더를 쉐어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Z가 생성이 되면 이제 디코더는 이제 파라미터가 서로 다른 모델이 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학습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오토 인코더 모두 이제 윈도우 한 개가 들어왔을 때 그 윈도우를 리컨스트럭션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디코더 2는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 두 번째 거는 오토 인코더 이제 첫 번째가 생성한 W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그때는 디코더는 이제 이 오토 인코더 첫 번째 오토 인코더가 생성한 그 복원한 리컨스트럭션 된 윈도우에 대해서는 리컨스트럭션을 못하게 하는 로스를 흘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드버서리 학습을 하게 되니까 인코더 그러니까 디코더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 두 번째 입장에서는 이제 오토 인코더 두 번째가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오토 인코더 첫 번째의 파라미터를 고정시킨 채로 이 구분을 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토 인코더 첫 번째 게 학습을 할 때는 이제 두 번째 오토 인코더가 학습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을 못하도록 하는 로스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를 살펴보면은 이게 페이지가 두 개로 나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에폭에 따라서 이제 비율을 정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n이 에폭인데 초반부에서는 이제 두 오토인코더 모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리컨스트럭션을 하는데 이제 로스를 많이 흘리게 되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어드밴스 트레이닝 쪽에 이제 로스를 이제 점점 더 크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아까 A 베이스드의 그 어노말리 디텍션의 문제가 어떤 어노말리 정도가 이제 좀 작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노말리 정도가 작아서 그러니까 노말과 비슷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잘 찾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스코어를 뽑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리컨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까 어드밴스 트레이닝한 오토인코더 두 번째 게 이제 그 오토인코더 첫 번째가 이제 생성한 거를 이제 학습을 잘 구분하도록 했을 때 그러니까 오토인코더 첫 번째가 이제 생성한 W는 리컨을 잘 못하게 했을 때 이 부분인데 그때 만약에 이제 어노말 이제 윈도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어노말 정도가 작았을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충분히 낮을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오토 인코더를 두 번 통해서 리컨스트럭션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만 존재하더라도 이 오토인코더 두 번째 입장에서는 이게 페이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이제 좀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이제 증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텀에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은 차이라도 첫 번째 텀에서 찾지 못했던 첫 번째 찾지 못했던 어노말리가 이제 두 번째 텀에서는 이제 스코어가 커져서 찾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어노말리 스코어는 결국에 이 두 가지 텀의 이제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알파와 베타라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이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뒤에 이 알파 베타 값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실험도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어노멀한 정도가 작은 애들도 이제 두 번째 텀에서 이제 증폭이 되니까, 일단은 그 리콜 부분, 그러니까 어노멀 정도가 작은 애들도 잘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노말인데 노이즈가 있어서 그게 이제 작은 차이였는데도 그게 이제 증폭이 돼서 오히려 잡히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FP가 이제 펄스 포지티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도메인에 따라서 정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도메인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값을 이용해서 그 펄스 포지티브를 높일지 아니면 낮출지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펄스 포지티브가 높으면은 뭐 사용자가 모니터하는 부담은 커지지만, 반대로 혹시 모를 어노멀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셋, 그러니까 테스트 트랙토리도 이제 윈도우 트랙토리를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하게 되고, 그때 이 도메인에 맞는 스레시홀드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윈도우가 어노멀리인지 아닌지 레이블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험 파트인데요.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5가지의 이제 퍼블릭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메서드는 베이스라인 5개와 그리고 제안한 논문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 보시면은 5개 데이터셋 중에서 이제 한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한 세팅에 대해서만 소타가 아니고 다른 모든 데이터셋에서 소타가 측정되었고요. 이 위스와 위드아웃의 차이는 이 어노멀 디텍션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타임 스텝마다 관측치가 있다고 하면은, 이때 어노멀리는 이제 한 시점에만, 딱 그 시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노멀리 세그멘트,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때만 뭐 이 세그멘트 중에서 뭐 빠르면 빠르서 좋겠지만 어떤 한 부분이라도 어노멀리 파악이 되면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세그먼트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예측을 하면은
이 전체 부분은 전체 세그먼트는 이제 맞췄다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 어드저스트라는 방법인데, 이제 포인트 어드저스트를 했을 때가 이제 위스고,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타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를 기대했을 때가 이제 위다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포인트 어드저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5개의 타임이 있고, 이때 이 세 부분이 어노멀리였을 때 윈도우 사이즈가 3이어서 3개의 윈도우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요, 이때 W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게 나와서 레이블이 어노멀리로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높지 않아서 어노멀리가 아니다. 세 번째가 어노멀리 아니다고 파악이 됐으면은, 사실 윈도우에 포함되는 시점은 어노멀리 세그먼트 중에서 이제 이 2개만 포함이 됐는데, 포인트 어드저스트에서는 이 세그먼트 전체를 이제 어노멀리에 맞췄다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윈도우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포인트 어드저스트에서는 모두 맞춘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포인트 어드저스트를 하는 경우에 뭐 정확히 맞추지 않더라도 맞췄다고 해주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높은 경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논문에서 이제 봤을 때 베이스라인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이 IF가 이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고, 이제 DAGM이 이제 디브 오토인코더 가우시안 믹서인데, 이거 2개는 타임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하지 않는 애거든요. 딱 그 시점이 어느 말인지 아닌지만 보는 애들이고, 이 데이터셋 5개 모두 타임 정보가 중요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타임 정보를 이제 활용하지 않는 이 2개의 경우에는 성능이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다른 베이스라인 낮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와디 데이터셋에서는 이 포인트 어드저스트인 경우에 이 데이터셋 특징으로 인해서 데이터 특징과 이 포인트 어드저스트 방식 때문에 이 IF가 잘하는 경우, IF가 제일 잘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좀 논문에서 엄청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고 있어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와디 데이터셋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준비를 잘 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봤을 때 이 SMD를 제외하고는 뭐 제안한 논문들이 성능이 다 높았고, 이 옴니 어노말과 A 그리고 ASTM V는 모두 RNN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USAD는 그냥 플리 커넥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 실험에서 이제 테이블 5번에서 이제 옴니 어노말과 이제 USD의 이제 트레인 타임에 대해서 비교하는 실험을 실은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옴니 어노말 같은 경우는 RNN 아키텍처를 쓰기 때문에 에포크마다 학습하는 시간이 이제 USAD 제한한 논문보다는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티베이션을 말했던 에너지 이피션시 측면에서 USAD가 훨씬 좋다는 얘기를 하고요. 성능적으로 봤을 때도 컴패티브 하지만 학습 속도 자체는 훨씬 더 크게 나기 때문에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장점이 있다는 걸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임 시리즈 처리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운샘플링과 관련해서 실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임 관측되는 인터벌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 관측치에서 사실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부분은 제거가 되는 게 뭐 학습 속도나 인퍼런스 속도 측면에서 데이터 윈도우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데이터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샘플링을 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운샘플링을 계속 해서 데이터셋을 줄여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USD 같은 경우에는 뭐 50세컨드만큼 50세컨드만큼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50세컨드를 하나의 스텝으로 보더라도 성능 감소가 많이 없어서 적은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러버스트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여기서 또 유의미하게 볼 만한 부분이 이 D번째에서 이제 퍼센테이지 오브 어노멀인데 이게 어노멀리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가정하고 있는 게 이제 어노멀인 트레토리를 이제 학습을 하기를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언슈퍼바이드 세팅이기 때문에 해당 트레젝토리에 어노멀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학습하는 노멀 트레젝토리 안에 실제로 어노멀리가 없으면 제일 좋지만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가정이 이제 깨졌을 때 성능 하락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또 언슈퍼바이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보통 이제 5%까지는 성능의 하락이 거의 없지만 이제 10% 이상 넘어갈 때부터 성능 하락이 커지게 되는데요. 전체 트레이틀 안에서 어노멀리가 이제 30%가 존재한다는 거는 사실 그 학습 데이터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어노멀리들은 이제 그 굉장히 어떻게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소수일 거라는 가정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인 경우에는 사실 어노멀리 디텍션의 어노멀리 디텍션의 리얼리스틱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봤을 때 뭐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서는 성능이 하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러버스트 측면에서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데이터셋과 다른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에 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로스 텀에서 이제 이 알파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 쪽에 이제 붙는 가중치이고 얘는 이제 어드밴스 트링을 해서 오토인코더 2번을 통과했을 때 그 이제 페이크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이미 된 애에 대해서 다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로스가 얼마나 큰지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거 두 개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작게 있더라도 오토인코더 2번을 통과하면서 에러가 커지고 그리고 어드밴스 트레이닝으로 그런 걸 발견하도록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작은 어노멀리에도 반응을 크게 스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 번째 텀에 이제 작은 어노멀리도 크게 증폭하는 효과가 있는 텀에서 이제 가중치를 크게 줬을 때는 그러니까 트루 포지티브도 숫자가 가장 컸지만 반대로 어노멀리가 아니고 그냥 노멀에 노이즈가 낀 경우에도 어노멀로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FP 측면에서는 더 올라가서 미스 프리딕션이 많이 생겼고요. 반대로
이 두 번째 텀의 가중치를 낮췄을 때는 트루 포지티브도 줄었지만 반대로 펄스 포지티브도 줄었기 때문에 미스 프리션이 많이 없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어노멀 디텍션을 이제 운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펄스 포지티브를 이제 낮추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이 알파와 베타를 조절하면서 뭐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버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토인코더 구조와 겐 학습법을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각각 제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버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두 두 개가 함께 있을 때 이제 F1 스코어가 가장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오토인코더만 있을 때는 이제 같이 겐 학습을 같이 했을 때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겐만 이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도 성능은 합쳐진 것보다 떨어지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의 실험 결과이고 발표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좀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살짝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게, 기존에 뭐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노멀리로 보는 거는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요. 네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리컨스트럭션을 하라고 학습을 한 뒤에 리컨스트럭션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페이크로 취급하는 메서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때 리컨스트럭션을 거친 거를 네. 어노멀리라고 학습을 한다는 개념인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코더, 그러니까 두 번째 디코더 입장에서는 이제 페이크가 들어왔을 때는 얘가 페이크고 이제 얘가 리얼 샘플이 될 거잖아요. 예, 그랬을 그렇게 때 이제 보면은 이해가 가는데 네, 그냥 겐처럼. 네, 근데 그거를 네네네. 페이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맞을지 잘 안 와닿아서. 네. 리컨스트럭션 한 거를 페이크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제너레이터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입력을 줘서 아예 복구하라고 학습을 시킨 데이터셋이라서. 네네네.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차원이 한번 줄었다가 이제 다시 원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에서 이제 차원이 한번 줄었다가 커지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남기게 되고, 그래서 좀 원래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원래 이 W가 갖고 있던 정보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와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어노멀 상황에서는 이제 노멀과는 이제 다른 경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컨스트럭션이 이제 A에서 좀 더 안 되게 되는 거를 기대하고 어노멀리테이션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리컨스트럭션이 어노멀리라서 잘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이 디코더 이 두 번째 입장에서는 기존에 학습을 하던 애들과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런 뭔가 리커션이 잘 안 된 거를 이제 더 안 된 거를 안 된 걸 찾으려는 그런 로스를 흘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리커션이 안 된 게 들어오면은 더 안 되게 돼서, 그래서 작은 차이라도 이제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뭐 네, 잘 안 되는 경우가 어노멀리다 하는 거는 기존에는 그냥 학습이 다 끝난 이후의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냥 하나의 오토 인코더만 사용을 할 때는 네네네네, 지금은 그렇게 케이스를 뭐 나눈 게 아니고 트레이닝 페이지 자체에서 두 번째 네, 오토 인코더는 무조건 첫 번째 오토 인코더에 그거를 페이크로 취급을 한다는 거니까 뭐 언어 멀리가 들어오면 증폭이 될 것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네,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때려받고 오토 인코더 2는 항상 오토 인코더 1의 아웃풋을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는 게 잘 안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뭐 레이턴트가 음, 한번 줄었으면은 네, 오토 인코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보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더 단조로운 함수가 나오잖아요. 네, 뭐 윤회처럼 스케입을 계속 이렇게 넣어주지 않는 이상 어쨌든 적은 네,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나올 텐데 네네네, 어 그래서 뭐 리컨스트럭션을 그러니까 정말 완전 하나만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는 뭐 네, 어노멀리가 발생하면은 그래프가 막 요동을 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리컨스트럭션을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라고 탐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오히려 요동을 치는 거를 오토 인코더 첫 번째가 네,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그 단순하게 만들어준 거를 페이크라고 막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학습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이즈를 제거한 그래프를 페이크로 주는 것 자체가 좀 네, 확 근데 와닿. 일단은 디코더 두 번째 입장에서도 그 네. 이 페이지 1에서 리컨스트럭션을 잘 수행을 하려고는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얘도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돼서 좀 단조롭게 된 애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제 그러니까 기존 원래의 타임 시리즈하고도 아마 작은 차이만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최대한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노말리가 들어와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된 경우에는 그게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이게 둘 다 이게 뭔가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뭐 사실상 이렇게 뭐가 맞다고 틀리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임피리컬한 실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음, 네, 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좀 이런 좀 생각 때문에 뭐 그냥 논문을 다 읽으신 입장에서 그냥 네,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오토 인코더 두 개 사용한 게 네. 왜 성능이 좋아진 이유가 딱히 뭐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음, 다른 방식에 비해서 뭐 다른 거를 다 해결을 했다. 뭐 앞에서 말한 네네, 스레스홀드를 뭐 정하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얘네는 파라미터가 두 개잖아요. 이제 알파랑 베타로.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 점에서 뭐 스코어를 자기네들은 파라미터 두 개를 이용해서 더한 다음에 스레스홀드를 넣은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오토인코더 사용하는 거가 뭐 휴먼 익스퍼트가 하는 게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아, 그런 거에 비해서 딱 해결이 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예. 그 휴먼 익스퍼트와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만약에 센서에서 측정되는 관측의 디멘전이 이제 50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각각의 50개에 대해서 이제 스레시홀드가 존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디멘전끼리도 각 차원끼리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멀티베리어트였던 인풋이 어노멀리 스코어 유니베리어트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인풋 차원이 몇이든 간에 결국에 유니베리어트에서 스레시홀드 한 개만 찾게 되면은 이제 어노멀리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한 휴먼 측면에서 익스퍼트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한 건가요? 저는 그냥 옛날 오토인코더 방식을 말하는 아, 줄 알고 네, 그거는 휴먼은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휴먼 근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차원 다 말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A 뭐 기존의 논문들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멀티베리어트도 유니베리어트인 어누머리 스코어에서 찾는 게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A 베이스보다는 지금 이 겐 학습을 통해서 이쪽에서 이제 작은 어노멀리도 이제 앰플리파이 하는 텀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서 이제 그 하나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만으로는 찾을 수 없던 애들을 찾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겐 베이스드에서는 이제 겐 학습이 이제 러버스터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태스크를 추가로 하면서 안정성을 높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이 실험 세팅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논문들에서 하고 있는 게 얘는 이제 A 베이스드고 얘도 뭐 이 세 개가 이제 오토인코더 이제 RNN 구조를 쓰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그냥 타임 스텝 타임 인포메이션 고려를 하지 않고요. 보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A 베이스드와 이제 겐 베이스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두 개 각 단점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결합된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겐 베이스드 모델 실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뭐 장점을 결국에 실험으로 말하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A에 비해서는 이제 성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겐 베이스드에서는 그 말만 있고 이제 실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이 논문 내에서는 잘 태클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그 12페이지, 네, 12페이지예요. 네,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게 왼쪽에 있는 A2는 네. A1하고 A2는 그 아웃풋이 W하고 같은 어떤 그 타임 시리즈 같은 모양을 타임 시리즈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아웃한, 출력하는 건가요? 네, 다 전부 다 W, 그러니까 그 쉐입은 다 동일하고요. 사실 의미도 다 동일하다 보면 돼요. 왜냐면 전부 다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헷갈린 거 저기 오른쪽 그림에는 저기 어노멀리 스코어라 돼 있어서 스코어라는 거는 스칼라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는 또 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노테이션에 그러면 문제일 텐데, 이게 결국에 A1의 아웃풋이라고 본다면 얘 W잖아요. 네, 얘도 W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제 생각엔 여기에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대한 썸이나 이런 게 존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PU에서의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러를 계산한 거군요, 저기는. 네, 에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노테이션이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이런 실험들이, 그러니까 전 네. 이게 항상 좀 어노멀리 쪽이 궁금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어노멀리 테스트 결과가 사실 엄청 크게 좌우하는 거는 이런 아키텍처 뭐 이런 거보다도 네. 가장 사실은 그 어노멀리 스코어의 스레스홀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분, 저도 이제 어노멀리를 이제 좀 새롭게 공부하는 측면, 시점이라서 그 여러모로 실험을 돌려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런 수치들이 다 무의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스레시홀드만 좀만 잘못 잡아도 뭐 F1 스코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쪽 도메인이 세팅, 그러니까 모델의 차이보다 그 세팅의 차이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좀 돌려보니까. 그래서 보통 실험을 할 때 이게 좀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보니까 이제 코드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그 스레시홀드가 어떻게 정하진도 하나의 그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그냥 테스트 기준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냥 가장 좋은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온 애를 리포팅을 합니다. 그냥 아, 그게 그렇게 그냥 되면 그러니까 일정 어떤 이 태스크의 룰인 거, 그러니까 일정 받아들여지는 일정의 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컨벤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 근데 어쨌든 테스트를 이용해서 스레시홀드 잡는 게 맞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레시홀드 쪽 테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노멀리 스코어를 뽑았을 때 그 모델 간의 차이를 이제 스레시홀드는 가장 좋은 걸 줄 테니까 그 중에서 성능은 뭐가 제일 잘 나오는지를 좀 비교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어쨌든 여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세팅 잘 안 나와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얘가 이제 베스트일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가능한 스레시홀드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프리시즌과 리콜을 이용한 F1 스코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가장 최고의 스레시홀드를 줬다라고 가정했을 때 성능을 비교한 거고 이제 그게 모델의 차이라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물론 이제 프로덕션에 갔을 때는 그 테스트에서 스레시홀드 당연히 잡을 수가 없을 테니까 뭐 밸리데이션에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이나믹하게 스레시홀드를 바꿔가는 방법들을 좀 쓰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데이터셋에 따라서도 스레시 정하는 게 네, 맞아요. 뭐 좋고 나쁨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측면에서 보면은 네, 그 기존의 오토인코더는 스레시홀드 하나가 파라미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뭐 기존의 오토인코더에서 사용하던 리컨스트럭션을 알파를 곱하고 뭐 자기네들이 새롭게 제시한 거를 베타를 곱하고 거기에 스레시홀드를 준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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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파라미터나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리컨스트럭션이 무조건 포함한 상태에서 더 넓은 그냥 범위를 찾는 것 같은데 그냥 네. 어 파라미터가 더 많아서 어떻게 잘 더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잘 피팅이 된 거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막 엄청 네. 얘네가 제안한 모델이 엄청나게 뛰어나기보다는 그냥 로스 두 개를 주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조절하니까 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티브하다고 하니까 그냥 알파랑 네. 베타만 잘 찾으면은 무조건 다른 모델보다 약간 잘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세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것도 충분히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하이브 파라미터가 많은 게 모델이 이제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을 찾아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도 같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뭐 알파 베타 값조차도 이제 베리데이션이나 뭐 이런 데서 찾아야 할 텐데 그때 이 알파 베타의 이제 경향성이 이제 그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이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네, 뭐 프로덕션 네네 뭐 근데 그런 설명은 조금 네. 좀 허울 좀 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알아서 정해라라는 거는 뭐 정작 네네 테스트 셋으로 뭐 피팅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참 네네네.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심플한 거 가장 좋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학습이나 이제 뭐 컴퓨테이션의 노력이 없고 그냥 단순하지만 제일 잘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이게 더 단점이라고 더 크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거야 뭐 글쎄요. 어쨌든 음, 이게 뭐 막 단점이라고 보는 건 네, 아니고요. 그냥 네, 네, 성능이 왜 올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그냥 뭐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증가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거를 좀 이 논문에서 잘 다루려고 했으면은
그 어쨌든 다른 베이스라인은 없었던 이 알파 베타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같이 좀 실험에 좀 세팅으로 해놨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발표를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 교수님 랩실 석사 과정에 있는 정채연이고요. 오늘 제가 공유 드릴 논문은 Motion Representations for Articulated Animation이라는 이번 CVPR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간략하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소스 이미지의 포즈를 드라이빙 이미지의 포즈로 변환하는 모션 트랜스퍼 태스크를 다루는 페이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articulated animation이라는 것은 이 articulated가 뭐 관절형의 뭐 이런 뜻이던데 그 휴먼 바디와 같이 관절과 같은 부분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잘 추출해서 모션 트랜스퍼를 진행하는 데 집중한 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공식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가져온 피겨인데요. 이 모션 트랜스퍼를 위해서는 우선 소스 이미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어피어런스를 가진 이미지와 드라이빙 이미지, 저희가 원하는 포즈를 가진 이미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소스 이미지에서는 어피어런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고 그리고 드라이빙 비디오에서는 모션 정보들을 뽑아서 이 어피어런스 정보와 함께 그 포즈가 바뀐 소스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때 모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기 위해서 뭐 포즈나 쉐입에 대한 정보가 있는 데이터, 뭐 예를 들어 랜드마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있는 그런 데이터로 모델의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슈퍼바이즈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이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슈퍼바이즈드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만 스콥이 제한이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unsupervised 방법에 주목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unsupervised 세팅이라고 하면 이러한 비디오 데이터셋, 뭐 멀티뷰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데이터셋만 있다면 다른 뭐 포즈 관련된 레이블 없이도 이 오른쪽과 같이 한 프레임을 소스로 잡고 또 같은 비디오에 다른 포즈를 가진 프레임을 드라이빙 이미지로 잡아서 이 소스의 포즈를 드라이빙의 포즈로 바꿔내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풋 아웃풋 세팅으로 진행이 되는 unsupervised motion transfer 논문들을 그 태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른쪽에 보시는 모델들은 이 논문을 쓴 저자의 그 이전 논문들이고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는 이 두 논문 다 이 소스와 드라이빙 이미지에서
움직임이 많은 부분의 키포인트를 추출한 후에 그 키포인트 간의 어떤 모션 디퍼런스를 구해서 옵티컬 플로우를 예측하고 이 옵티컬 플로우를 기반으로 이 소스의 피처를 와핑을 해서 이렇게 포토리얼리스틱한 포즈가 변한 그런 소스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트레이닝 시에는 이 소스와 타겟이 소스와 드라이빙 이미지가 같은 아이덴티티로 진행이 되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충분히 다른 아이덴티티들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빨간 옷 입은 여성분과 뭐 노란 옷 입은 남성분이 있을 때도 포즈가 잘 변환이 됩니다.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기존 웍들의 문제점인데요. 네, 이 두 논문은 이 같은 저자의 이전 논문으로 키포인트를 추출해서 모션 트랜스퍼를 진행하는 웍이고, 이 X2페이스라는 거는 소스와 드라이빙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소스 이미지를 일단 캐노니컬 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정면에 해당하는 그런 텍스처를 뽑은 후에 뭐 드라이빙 포즈를 적용하는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이 웍들의 단점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X2페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논문이기도 하고, 이 캐노니컬 뷰로 뭐 텍스처를 뽑고 하는 게 좀 모션에 대한 정보를 뽑는데 좀 부족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 키포인트 베이스드 논문들 같은 경우는 이 키포인트를 추출을 할 때 저희가 이게 이제 이 키포인트, 두 개의 키포인트 디텍터가 모두 언슈퍼바이즈드 형태로 학습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모델이 알아서 이 한 이미지에 모션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부분, 뭐 가장 많이 움직일 것 같은 부분, 손끝이나 발끝이나 뭐 무릎 관절 이런 부분을 알아서 디텍트를 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아무래도 잘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엣지나 백그라운드의 키포인트를 디텍을 하게 되면서 조금 성능 저하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논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articulated objects, 그러니까 뭐 관절이 다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논문에서 이제 특히 뭐 키포인트 베이스드 모션 트랜스퍼 중 소타인 이 퍼스트 오더 모션 모델을 이 모델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네, 참고로 이 논문에서는 이 모델을 FOM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 논문의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피규어에서 보시듯이 소스 이미지와 드라이빙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 소스 이미지의 어피어런스 피처와 드라이빙 프레임의 모션 피처를 추출해서 포즈가 바뀐, 그러니까 소스 포즈가 드라이빙 프레임 포즈로 바뀐 아웃풋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션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키포인트들을 추출을 합니다. 참고로 정해진 개수의 키포인트를 추출을 하고 아마 10개로 실험을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 각 키포인트 주변에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R이라는 레퍼런스 프레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논문에는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런 원점에서 이 소스의 포즈로 가려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정보를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드라이빙 이미지에서도 똑같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출을 한 후에
이 두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바탕으로 이 옵티컬 플로우를 추출을 하고 그럼 이 옵티컬 플로우는 이제 소스에서 어떻게 드라이빙 포즈로 움직여지는지 이 키포인트 베이스로 이제 나타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너레이터 부분에서 소스의 어피어런스 피처를 가져와서 와핑을 시킨 후에 그럼 이제 피처 레벨에서 와핑을 시키면은 이 소스의 피처가 어떤 드라이빙의 포즈로 약간 와핑이 되겠죠, 미리. 그다음에 그 와핑된 피처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 논문에서 이런 퍼스트 오더 모델의 구조를 기반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리그레션을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A라는 이 맵이 2x3짜리 매트릭스입니다. 선형 변화 매트릭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에 제가 조그맣게 써놨는데 이 2x3은 이 ABCD로 이제 로테이션이나 스케일링 같은 변환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과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이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x3이 되고요. 네, 우선은 그 트랜슬레이션,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있는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M이라는 거는 여기 키포인트 디텍터에서 각 키포인트를 뭐 10개면 10개의 채널의 히트맵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 히트맵을 이 코어디네이트에 따라서 웨이티드 썸을 한 결과입니다. 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이 코어디네이트, 이 Z라는 코어디네이트이 -1부터 1까지 X축과 Y축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맵과 웨이티드 썸을 해주면 이 히트맵에서 나타내는 키포인트가 어느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 파라미터는 단순하게 웨이티드 썸으로 구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로테이션과 스케일링에 해당되는 이 앞에 ABCD 2x2 파라미터들은 또 다른 리그레션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논문에서 좀 메인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는데요. 네, 단순하게 그 키포인트 히트맵들을 리그레션을 해서 다른 피처를 뽑고 그 피처를 또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구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해진 어파인 파라미터들이 이제 A 위에 맨 위줄에 보이시는 A라는 맵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K는 키포인트 10개였으니까 1부터 10까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소스가 드라이빙으로 움직일 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는지 그런 파라미터들이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이 원점에서 이제 소스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했고 그리고 이제 원점에서 또 드라이빙으로 가는 걸 구했기 때문에 이 드라이빙으로 가는 부분을 인버스 처리를 해서 그럼 이게 뒤집어지겠죠. D에서 R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D에서 R 그리고 R에서 S로 이동을 하게 되는 affine transformation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네, 그냥 매트릭스 인버스를 해서 곱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그레션을 바탕으로 affine transformation 파라미터를 구한 후에 이 파라미터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연두색 맵이 옵티컬 플로우인데요. 이 또한 이 affine transformation으로 그 리그레션 컨브를 태워서 옵티컬 플로우 맵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 웨이트 W가 이 컨브의 웨이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모션레스 백그라운드 부분인데요.
이 W0이라는 것은 이 키포인트가 10개가 있을 때 한 채널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인풋으로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모두 이 모션이 모두 0으로 표시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백그라운드 채널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델에서는 이 백그라운드에는 무브먼트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옵티컬 플로우는 총 11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고 10개의 채널은 각 키포인트, 각 소스와 드라이빙의 각 키포인트 간의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나머지 1개 채널은 그냥 모션레스인 백그라운드 채널 이런 식으로 11개의 채널의 옵티컬 플로우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first order 모션 모델의 좀 핵심 내용들이었고요. 네, 이렇게 된 이 모델의 이제 한계점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그 리그레션으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는 그 방법에서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모델 파라미터들이 그만큼 더 모델 파라미터들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이제 리그레션으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의 오버피팅이 돼서 그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포인트를 예측을 하다 보면 모델이 자연스럽게 모션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점들을 예측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이상적으로는 이런 휴먼 바디에서는 뭐 손이나 발, 뭐 무릎 관절 이런 부분, 머리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그레션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 키포인트가 학습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가끔은 이 몸의 바디의 엣지 부분을 찍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에 키포인트가 위치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좀 스테이블하지 않게 키포인트가 예측되는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first order 모델에서는 백그라운드 부분을 모션레스로 치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백그라운드에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션레스가 아닐 경우에는 키포인트들이 그 모션을 디텍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포그라운드가 아닌 부분에 백그라운드 부분에 키포인트를 디텍트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모션 트랜스퍼 성능을 저하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에 나타나 있는 이 5 regions, 10 regions 이 부분은 키포인트 개수라고 여기서는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 first order 모델을 키포인트 개수를 늘려가면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이 키포인트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좀 인밸리드한 부분을 키포인트로 디텍트하는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큰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first order 모델과 동일하지만 앞서 문제로 지적했었던 키포인트가 아닌 그 region 베이스드로 우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소스와 드라이빙에서 모션이 많을 법한 키포인트를 디텍트하는 게 아니라 좀 주요한 세그멘테이션을 언슈퍼바이스드 형태로 디텍트를 하게 되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디텍트된 리전들을 가지고 아까처럼 이 소스에서 드라이빙으로 갈 때 포즈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모션을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아까는 리그레션 베이스로 했을 때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리그레션을 하지 않고 PCA를 통해서 직접 계산으로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소스에서 아까 이 레퍼런스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스에서 원점으로 갔다가 원점에서 다시 드라이빙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PCA를 통해서 구하게 되고 똑같이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을 이
세그멘테이션별로 아까 키포인트별로 구했는데 세그멘테이션별로 구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뭐 옵티컬 플로우도 뽑고 이제 와핑을 해서 그 모션 트랜스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랑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백그라운드 모션 프리딕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퍼스트 오더 모델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를 아예 모션레스로 치부하는 바람에 이제 그 키포인트가 뭔가 백그라운드 쪽으로 가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백그라운드 모션을 따로 예측하는 모델을 따로 둬서 이 백그라운드 부분도 자연스럽게 변환이 되고 또 이 세그멘테이션과 모션 에스티메이션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포그라운드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퍼스트 오더 모델에 비해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단 키포인트 베이스드가 아닌 리전 베이스드로 진행을 했다는 부분이고, 이 모션 에스티메이션을 언스테이블한 리그레션이 아닌 PCA 기반으로 계산을 했다는 점,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모션레스가 아닌 그 모션 프리딕터를 통해서 따로 모션을 예측해서 진행을 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이 리전 베이스드 부분과 PCA 베이스드 에스티메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전 프리딕션은 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네, 소스 드라이빙 따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소스나 드라이빙 중 한 이미지를 받아서 아워글래스라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네트워크에 태우는데요. 네, 그냥 뭐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해진 개수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프리딕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통 10개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예측을 한 후에 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들을 가지고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우선 그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 세그멘테이션 히트맵을 가지고 와서 각 세그멘테이션마다 이제 코어디네이트 웨이티드 썸을 해서 얼마나 이 소스가 레퍼런스로 가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소스가 이제 레퍼런스 위치로 가기 위해서 뭐 얼마나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산을 하고요. 뭐 이 부분은 퍼스트 오더랑 같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회전이나 스케일링에 해당하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는 이 보시다시피 PCA로 구하게 됩니다. 네, 뭐 코드상에서는 SVD로 계산을 하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선 코드상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PCA의 대상이 되는 매트릭스는 일단 이 세그멘테이션 히트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히트맵과 이 그리드, 아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로 분포되어 있다는 그 그리드를 활용을 해서 PCA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우선 이게 이제 민 값을 이 코어디네이트 좌표에서 빼줘서 이 매트릭스를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이제 PCA를 진행을 하게 되면 USB 이렇게 아이겐 벡터 행렬과 아이겐 밸류 행렬들로 이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네,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M이라는 매트릭스가 존재할 때 이걸 이제 PCA를 해서 주성분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U와 V인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그런 직교 행렬과 그리고 아이겐 밸류들로 이루어진 이 대각 행렬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행렬들을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M이 이제 이 처음 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이 매트릭스에 M을 곱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V와 뭐 U로 분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선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 직교 V라는 직교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회전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각 행렬로 곱해주게 되면 스케일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U라는 직교 행렬로 곱해주게 되면 또 다시 로테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M이라는 매트릭스를 U, V와 이 S 이런 행렬로 분해를 했을 때 이 매트릭스의 선형 변환 안에 어떤 로테이션, 그리고 어떤 스케일링이 포함되어 있는지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저희가 평행 이동은 이미 구했으니 이제 로테이션과 스케일링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구할 때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PCA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U 직교 행렬은 회전 행렬로 나타나고 이 S는 대각 행렬로 스케일링 행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U와 S를 활용해서 나머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을 채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평균을 0으로 맞춰주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저희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넣어줄 때 이 S를 루트를 취해서 넣어주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 Z라는 매트릭스에서 평균을 빼고 그러니까 Z라는 매트릭스를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이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는 이 매트릭스는 이 Z의 공분산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인데요. 네, 이렇게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 Z라는 행렬이 평균이 죄송합니다. 네, 이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X라는 행렬이 평균이 0일 경우, 지금 경우 만족하게 되죠. 그 0일 경우에 이렇게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의 PCA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이 나온 대각 행렬, 이 고유값이 들어있는 대각 행렬은 이 행렬에 이제 스쿼트를 취하게 되면, 루트를 취하게 되면 이제 원래 매트릭스의 대각 행렬과 동일해진다고 합니다. 그 값이.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대각 행렬을 먼저 구해주고 고유값 행렬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를 취해서 넣은 상황인데 그냥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히트맵들에서 고유값 분해를 진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PCA를 통해서 스케일링과 로테이션에 관한 파라미터를 구하게 되면 리그레션으로 진행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스테이블하게 이 모션이 에스티메이션이 된다고 하고요. 후에 이밸류에이션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백그라운드 모션 에스티메이션과 옵티컬 플로우 부분인데요. 우선 이 백그라운드 모션 프리딕터에서는 소스 이미지와 드라이빙 이미지를 함께 인풋으로 받아서 인코더 형태의 네트워크로 똑같이 2x3의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프리딕터로 예측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그라운드 모션과 포그라운드 모션의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이 나오면 그 파라미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픽셀 와이즈 옵티컬 플로우가 계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컨피던스 맵 같은 경우는
first order 모델에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인페인팅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스가 드라이빙의 포즈로 바뀔 때 이 오클루디드 됐던 가려졌던 부분이 생성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모델한테 표시를 해줘서 인페인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네, 한 장치이고요. 네, 그래서 이 옵티컬 플로우 수식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아까는 배경과 그리고 1부터 K까지로 11채널이 배경과 포그라운드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을 구했기 때문에 0부터 K까지 11채널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 부분은 우선 소스 이미지의 어피어런스 피처를 이렇게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했던 이 픽셀와이즈 옵티컬 플로우 활용해서 이 소스의 피처를 와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인페인팅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컨피던스 맵을 함께 넣어서 이제 파이널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로스에는 이제 두 가지 로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이 첫 번째는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요. 멀티 레졸루션으로 진행하는 퍼셉추얼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VG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피처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멀티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풋이 이제 D가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고, D 해시 제너레이티드고 D가 리얼 이미지라고 했을 때, GT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 두 이미지를 사이즈를 달리해서 네, 뭐 256부터 64까지 뭐 128 다 이렇게 멀티 레졸루션으로 해서 이제 모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퀴베리언스 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맵을 세그멘테이션 리전을 예측을 할 때 좀 일관된 부분을 예측을 해야 하는 그럴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언슈퍼바이스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예측되는 세그멘테이션 맵들을 좀 일관된 부분, 몸통이면 몸통, 뭐 팔이면 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로스입니다. 이 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인데요. 이 X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이 X를 우선 랜덤한 디포메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 X 틸다인데요. 네, 그래서 원점에서 이 X 틸다, 원점 R이라는 이 레퍼런스에서 이 X라는 이미지로 가는 모션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원점에서 랜덤하게 디폼된 X 틸다로 가는 이제 모션 파라미터가 존재를 했을 때, 이 디폼한 파라미터를 원상 복구를 시켰을 때, 네, 그 인버스로 곱해 주었을 때, 원래 그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수식이 아마 제 설명이랑 약간 다를 건데 제가 조금 더 하이 레벨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가 존재하고 랜덤하게 디폼 시킨 이미지가 존재했을 때 그 디포메이션 한 이미지를 다시 원상복구 시켰을 때 원래 이미지로 돌아오는지를 로스로 걸어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전반적인 모델 구조였고요.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모션 트랜스퍼를 할 때 스탠다드 버전이 있고 이제 디스인탱글 버전이 있게 됩니다. 그 먼저 피겨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버전은 저희가 소스 이미지와 드라이빙 이미지가 있을 때 이 드라이빙의 어떤 이목구비 구조, 여기서는 저희가 쉐입이라고 할 건데요. 뭐 머리 사이즈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이제 스탠다드한 버전이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모델 전부 이 스탠다드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인탱글드 모션 트랜스퍼에서는 저희가 이 드라이빙 이미지에서 이 쉐입 말고 뭐 이목구비 사이즈 말고 모션만 가져와서 저희 소스 이미지에 입히는 것을 디스인탱글드 모션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first order 논문, 저희가 계속 비교를 하고 있었던 그 이전의 first order 논문에서는 이 이 디스인탱글 변환을 위해서 이 소스 이미지와 드라이빙 이미지의 특정 프레임이 이제 포즈가 같은 그런 인풋 세팅이 필요했습니다. 네, 드라이빙과 소스의 포즈가 같은 부분이 있어야 이제 이 드라이빙의 다른 포즈로 변환을 했을 때 그 디센탱글 되어서 포즈만 변환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인풋에 대한 제한을 없애주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학습 네트워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모델 학습이 끝난 후에 이 부분은 학습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 모델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인풋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을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소스로 갈 때 어떤 모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드라이빙으로 갈 때는 어떤 모션들이 필요한지 그 파라미터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 드라이빙 파라미터, 새로운 드라이빙 파라미터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파라미터는 이 드라이빙의 쉐입은 배제하고 포즈만 가져온 그런 디스인탱글된 모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학습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모델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위전을 우선 뽑고 아까 모션 파라미터들을 뽑았는데 여기서 이제 뽑힌 이 모션 파라미터를 가지고 디스인탱글을 해서 새로운 드라이빙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인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선 디스인탱글이 되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스와 드라이빙 이미지가 같은 아이덴티티에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모델 구조에서 쉐입 인코더와 포즈 인코더가 따로 존재를 하고, 이 쉐입은 이 소스의 쉐입만 배워야 하고 드라이빙은 드라이빙의 포즈만 배워야 합니다. 이 쉐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목구비의 구조나 뭐 머리의 사이즈, 몸의 비율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쉐입과 포즈를 각각 뽑아서 새로운 드라이빙을 뽑기에는 이 소스와 드라이빙의 쉐입이 아마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디스인탱글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드라이빙 이미지를 호리존털리 아니면 버티컬리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몸의 비율이나 뭐 이목구비의 비율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형된 이 드라이빙 이미지에서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모션 패러미터들을 뽑아서 포즈 인코더에 넣고, 그리고 원래 소스 이미지의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을 쉐입 인코더에 넣어서 이 타겟이 원래 드라이빙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게 한다면 이 소스에서는 쉐입만 가져와야 이 드라이빙 이미지를 완성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저희가 호리존털리, 버티컬리 디폼한 그 드라이빙 이미지에서는 포즈 정보만 가져와야지 이 드라이빙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된 부분을 인퍼런스 때 활용해서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런 디스인탱글된 모션 트랜스퍼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이 모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PC 베이스드 모션 에스티메이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이 PCA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모션을 추출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이 모션 레프레젠테이션 익스페리먼트는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다양한 각도로 돌아가 있는 렉탱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로테이션 앵글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나이브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 인코더로 진행을 하고, 리그레션 베이스드는 앞서 말씀드린 그 퍼스트 오더 모델에서 진행했던 그 리그레션 방법이고, PCA 베이스드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PCA 베이스드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능이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닝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항상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은 소타와의 비교인데요. 우선 여기서 사용한 모델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엑스트페이스, 멍키넷, 그리고 퍼스트 오더 그 베이스라인 모델들이 있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타이치 데이터는 휴먼 바디가 나오는 비디오 데이터셋이고, 이 복셀 셀럽은 얼굴이 크롭된 비디오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MGIF는 그 애니멀 캐릭터, 동물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런 비디오 데이터셋이고요. 이 테드톡스는 이 논문에서 새로 구축한 데이터셋인데 그냥 뒤에 아마 나올 건데 이런 상반신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비디오 데이터셋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타이치는 레졸루션도 다르게 실험을 해서 이 5케이스에 대한 매트릭들을 다 측정을 했는데, 매트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L1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와 GT 이미지의 픽셀 밸류 간의 L1 디스턴스를 계산한 것이고, 이 AKD는 프리트레인드 키포인트 디텍터를 활용해서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와 그 리얼 GT 이미지의 키포인트를 뽑고 그 키포인트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MKD는 Missing Key Point Rate라고 해서 똑같이 키포인트를 뽑아서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서 빠진 키포인트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AED는 Average Euclidean Distance인데 이제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와 GT 이미지에서 각각 이미지 피처를 뽑아서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계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매트릭,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대부분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이 복셀 셀럽에서는 이 AKD에서 퍼스트 오더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뭐 articulated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휴먼 바디나 뭐 애니멀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것처럼 관절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말하는데, 그런 데이터셋에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는 뭐 퍼스트 오더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퀄리테이티브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소스 이미지와 그리고 드라이빙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 메소드와 그리고 퍼스트 오더 메소드를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퍼스트 오더는 포즈도 제대로 못 잡고 뭐 특히 손이나 뭐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관절 부분에 있어서 뭐 아티팩트를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이 타이치 데이터셋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키포인트 디텍션과 리전
프리딕션 결과를 좀 중점적으로 비교한 부분인데 이 퍼스트 오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포인트 베이스드이고 아까 그 엣지 부분이나 뭔가 배경 부분의 키포인트를 디텍트해서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윗줄에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메소드에서는 이 점들은 아마 세그멘테이션 맵의 가운데 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추출을 한 것 같은데 이 아래 조그만 세그멘테이션 맵을 보시면 배경이나 뭐 그런 부분에 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포어그라운드에 집중해서 또 그리고 부분별로 잘 세그멘테이션이 된 상태로 결과가 뽑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키포인트화 했을 때도 이제 딱 관절 부분이나 뭐 손끝, 발끝에 정확하게 찍히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스인탱글드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비교 결과도 있습니다. 이 소스 이미지와 드라이빙 이미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 신체 비율이 차이가 나는 사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퍼스트 오더 모델로 이 소스의 드라이빙 포즈를 입혔을 때는 이제 뭔가 포즈도 변환을 제대로 못하는 결과가 보이지만 우리 메소드로는 스탠다드 방식으로 하면 이제 드라이빙의 체형까지 다 따오는 식으로 잘 변환이 되고 디스인탱글로 하면 소스의 체형을 유지한 채 포즈만 따오는 결과가 잘 나온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우선 백그라운드 프리딕션이 또 이 모델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그라운드 프리딕션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백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 부분에 세그멘테이션이나 모션을 좀 프리딕션을 한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백그라운드 모션을 따로 주었을 때는 이 세그멘테이션들이 포그라운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PCA나 뭐 백그라운드 모델이 없을 경우, 뭐 PCA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다 없을 경우를 수치적으로 풀 모델이 좋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타이치 데이터셋, 이 보시는 휴먼 바디 데이터셋을 활용한 결과인데, 뭐 AKD나 MKR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모델이 더 잘했네요. 네. 이거에 대한 뭐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코파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코파트는 아마 시멘티컬리 컨시스턴트 파트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비슷한 부분끼리 이렇게 잘 덩어리져 있는 거를 이제 코파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을 언스퍼바이즈드로 학습을 하는 모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레이블 없이도 좀 모션이 들어가는 부분에 세그멘테이션이 잘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콥스나 MSCS는 뭐 MSCS 같은 경우는 저자의 옛날 논문이기도 하고 스콥스는 다른 이제 코파트 세그멘테이션 논문인데 이 논문들은 좀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딱 포그라운드에만 집중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잘 한다. 그리고 컨시스턴트하게 뭐 파란색은 몸통만 표시된 거 보실 수 있고 노란색은 다 머리만 표시됐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클로즈 스왑이 리포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부분끼리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니까 이 부분만 그 모션 트랜스퍼를 통해서 뭐 포즈를 얼라인 시켜준 후에 딱 바꿔치기를 하면 이렇게 클로즈 스왑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 테드 데이터셋 자체를 구축한 것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초상화 같은 그런 데이터셋, 아웃 오브 도메인 데이터에도 잘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은 MGIF 아까 말씀드린 애니멀 캐릭터 데이터셋이고요. 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없으시면은 마무리를 할까요? 마무리하실까요?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